4월 13일 무슨 날이었죠?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날입니다. 선거는 온갖 사안들이 쟁점화되면서 이것이 극대화되는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은 공천 과정에서도 생겨나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또 공약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립으로도 이어집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당연하고 또 건강한 현상입니다.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둘러싼 갈등이라면 더욱 그렇죠. 문제는 권력 다툼으로만 끝날 경우입니다.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사라져야 될 갈등이 선거 후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몇 차례 선거 결과를 보면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층과 노후 절벽에 처한 노년층이 지지하는 정당이 갈리면서 세대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 지금보다 더 큰 갈등 요소로 확대될 겁니다. 잠시 제 뒤를 주목해 주시죠. 제작진이 SNS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갈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은 사람이 세월호를 꼽았습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국정교과서나 테러 방지법도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선거철 단골 메뉴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말 아마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 이 말은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당을 깎아내릴 때 많이 사용됐죠. 제 뒤에 철조망이 보이시나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누가 왜 이렇게 철조망을 세워놨을까요? 예, 입주자들이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동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 동을 구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철조망으로 갈라진 두 단지 입주민들은 가까이 살아도 이웃사촌이 되기는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이런 일이 있냐, 입주민들이 좀 이기적이다, 화도 나고 열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작은 갈등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청주의 한 노인병원도 작은 의견 충돌로 인해 노사 갈등이 커져 시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갈등들이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번지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청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청 앞에서 만난 시위대. 이들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노조원들이다. 지난해 3월 근무 형태에 대한 의견 충돌에서 시작된 노사 갈등이 병원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시청 옆에 설치한 좁은 비닐 천막 속에서 노조의 기약 없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좁아서.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조의 요구는 무엇일까? 근데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원직 복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양보를 하라면 그건 뭐 저희 복귀 안 한다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보하고 자식할 것도 없죠. 밤샘 농성 중인 노조는 전원 고용 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에 신축한 노인병원. 4층 건물에 190개 병상이 갖춰져 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첨단 의료시설이 갖춰진 전문 요양시설이다. 청주시가 야심차게 개원한 이 병원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10개월째 운영 중단 상태다. 예, 이렇게 훌륭하게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이
이렇게 비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거의 9개월 동안 비어 있습니다. 아마 제일 큰 피해자는 청주 시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을 지은 시청의 입장은 무엇일까? 해결을 위해 TF팀까지 꾸렸지만 원만한 합의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노조 분회장이 그 지시라든가 그 명령에만 따르지 의사가 지시해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계 질서도 안 쓰고 뭐 그 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그 지경까지 오니까 이제. 지난 2009년 청주시는 국비 100억 원과 세금 57억 원을 투자해 노인병원을 신축했다.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이었다. 노인병원을 신축한 청주시는 경영을 전문의료재단에 위탁했다. 보다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개원 6년 만에 노사 간 갈등 관리 실패로 문을 닫고 말았다. 이후 시와 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인병원 사태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경영권은 보장돼야 되고 또 근로자의 근로, 노동 인권도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 각자의 그 권리를 보장하면서 거기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서로 주장을 해야 된다. 의견 충돌에서 시작된 갈등이 1년 동안 이어지면서 분신 시도나 병원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곧 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원이 문을 닫으면 우선 일하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이용했던 저소득층 노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더 이상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갈등이 커지면서 근로자, 환자를 넘어서 지역 상권, 청주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무려 27%를 갈등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약 9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여러분, 9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사회 갈등 때문에 1년에 900만 원씩 꼬박꼬박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 전체를 보면 최소 82조 원에서 최대 약 246조 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46조 원,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387조 원에 달하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죠? 자, 청주시 노인병원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손실 비용도 매일 불어납니다. 갈등이 증폭되는 패턴과 그로 인한 손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청주 노인병원 사태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청주시 노인병원에서 시작된 갈등은 과연 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청주 노인병원 사태를 분석했다. 파업이 처음 시작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사, SNS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갈등 경로를 역추적했다. 데이터 수치의 변화로 갈등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특히 파업 시작, 시장실 점거, 폐업 등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갈등이 증폭됐다. 데이터 언급량을 따라가다 보면은 갈등 상황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히 노동쟁의로 시작했던 문제가 나아가서는 청주 노인병원이 가지는 공공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촉발이 되고요. 시작은 병원과 노조의 작은 갈등이었다.
이후 CNC라는 운영재단이 노조를 해고하면서 갈등은 커졌다. 폐업 후 노조가 시장실을 점거하면서 갈등은 청주시를 넘어 공공의료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됐다. 이제 갈등은 병원을 넘어 인근 상권으로, 또 공공병원을 잃어버린 시민들에게까지 퍼져가고 있다. 청주 노인병원 갈등을 둘러싼 청주시라는 공동체가 함께 지불해야 될 비용입니다. 병원을 둘러싼 환자와 경영진 그리고 그 의료진들 모두가 그리고 그 환자들의 가족도 물론 있겠죠. 그 모든 행위 당사자들이 비용 지불해야만 되는 사회적 비용들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던 공동체. 근무 교대 방식이라는 사소한 의견 충돌로 시작된 균열은 순식간에 공동체를 붕괴시켰다. 여전히 각자의 목표만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냥 상생을 하려면 타협을 해야지. 그 중개 역할은 청주시가 맡아야 돼. 그래야 병원도 살고 노조원들도 살고 우리 다수의 청주 노인들도 혜택을 받는 거고. 여러분 어떠세요? 병원 정말 좋아 보이죠? 청주노인병원은 세금 157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지은 노인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한때 160석에 달하는 병상이 꽉 찰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애용했는데요. 이런 병원을 1년째 놀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낭비가 아닐까 합니다. 예,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사회가 갈등 관리를 위해서 연간 1인당 9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점에 굉장히 놀랐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은 아니 지방의 한 노인 병원에서조차 저렇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갈등에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궁금증 또한 일었습니다.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에 완공된 밀양 송전탑입니다. 한 작은 마을의 갈등이 국가 전체의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당시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밀양시를 중심으로 갈등의 증폭과 인근 상권의 카드 매출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밀양 송전탑의 갈등을 둘러싼 이슈들을 그래프화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밀양시의 카드 매출 추이인데요. 농성장 강제 철거, 반대 주민 매수 등 갈등이 증폭될 때마다 카드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갈등이 시 전체를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 손실도 눈덩어리처럼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더 볼까요? 한 연구소에서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갈등 지수를 추산해 봤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과 잠재적인 크기를 조사해서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무려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가 있는데요.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와 이탈리아보다도 우리나라 갈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 의미 있는 그래프는 이것입니다. OECD 34개국의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한국은 27위, 갈등 관리 역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슬로베니아나 비슷한 규모의 스페인보다도 갈등 관리 역량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갈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주저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데니 로드릭 교수는 갈등 관리 능력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갈등 관리 능력이 높은 나라들이 경제도 빨리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넘쳐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소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보다 갈등 관리 지수가 낮은 나라 중에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이 유난히 일자리 문제나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갈등 관리 실패로 위기를 맞게 된 이탈리아 남부로 가봤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대표 도시 나폴리. 오랜 재정 위기로 인해 갈등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올해 27세인 다리오는 퇴직한 아버지의 집에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고용은커녕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Ho lavorato per diverso tempo in banca e poi ho deciso di ritornare a Napoli e adesso sto facendo altri colloqui di lavoro perché a Napoli c'è meno lavoro. 지난해 유럽연합 조사에 의하면 이탈리아 청년의 절반이 다리오처럼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Ci sono tantissimi ragazzi e abbiamo uno dei tassi di disoccupazione più alto tra i giovani, oltre il 40%. Questo perché? Perché le istituzioni, quindi la regione, lo Stato, i vari comuni, non spendono soldi per dare istruzione ai ragazzi, quindi i ragazzi non sanno fare nulla. 남부 경제 위기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시작했다.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노사 갈등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탈리아 최남단 시칠리아 섬. 피아트사 역시 경제 위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회사는 구조 조정을 둘러싸고 노조와의 강도 높은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좁혀지지 않던 노사 갈등은 36년 만에 공장 폐쇄로 끝이 났다. Oggi purtroppo per noi, dico purtroppo perché alla fine Fiat dopo tanti anni ci ha lasciato e quindi ci ha messi senza lavoro. Questa è la mia ultima busta. Questo è il mio ultimo importo. 안토니오 씨가 받은 보너스는 794유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È una situazione che non ci aspettavamo, abbiamo lottato fino all'ultimo e alla fine abbiamo perso tutto. 시칠리아 피아트 공장의 폴란드 이전이 결정됐다. 공장이 문을 닫은 후 하루아침에 무려 1,400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후 다른 지역의 피아트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며 갈등이 증폭됐다. 노동자와 회사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언론에서는 양측이 생산성 향상을 두고 대규모 노사 갈등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피아트의 미래가 달려있는 협상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Tirannia della minoranza verso la maggioranza, cioè il fatto che 1 su 10 dipendenti mi va a condizionare come funziona un'azienda. La Fiat non può essere la vittima di questa minoranza. 경제 위기 이후 이탈리아 남부에서만 4천여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 수많은 일자리가 단기간에 사라졌다. 일자리와 함께 희망도 사라졌다. Nel sud Italia i cittadini hanno meno fiducia tra di loro e hanno una minore abilità a collaborare tra di loro per produrre un bene pubblico, un bene comune. 현재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갈등 속에서 탄생한 급진적 정당인 오성운동. 우리가 만난 다리오 부자도 이 오성운동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오성운동의 격렬하고 비판적인 성향은 또 다른 갈등의 토대가 됐다. 갈등 관리 부족은 남부를 더 급진적으로 만들었고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Centinaia di migliaia di giovani meridionali si sono spostati verso il nord. Il sud non solo sta perdendo industrie, sta perdendo imprese, il sud sta perdendo il suo futuro, che sono i giovani laureati, che si stanno spostando al sud. 지역, 노사, 계층, 이탈리아는 지금 극심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쌓인 불안과 불만, 불신은 청년들이 이민자 수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9만 4천 명의 청년들이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2014년에는 한 해 동안 4만 5천 명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청년 노동력의 해외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갈등 관리에 계속 실패한다면 일자리와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치게 되고 결국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합의의 기술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죠. 그런데 최근 대선 주자인 트럼프가 인종 갈등을 부추겨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트럼프가 지칭한 그들은 누굴까요? 예,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은 인종 갈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들 사이의 갈등을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합의의 기술이 절실했죠. 미국이 찾아낸 합의의 기술, 바로 타운홀 미팅입니다. 무작위로 참석자들을 선정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한 방식이죠. 미국은 지금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그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를 감당할 수 없던 프랑스는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끌어내는 독립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공공토론회의 회의 사진입니다. 갈등 관리를 제도화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 최초의 전문 기관인데요.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이탈리아와 독일, 폐허 속에서 제조업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두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섬유산업의 메카로 독일은 자동차의 강국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은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탈리아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유럽의 구원투수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의 독일을 만든 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독일판 합의의 기술을 취재해봤습니다. (500년) 역사를 가진 독일의 바트키싱엔. 노인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은 도시 전체가 요양시설이다. 몸에 좋은 온천수를 마시기 위해 한 해 약 190만 명이 다녀갔다. 요양비는 국가에서 100% 지원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Das Sozialsystem zahlte dafür, die Krankenkasse zahlte dafür. Seit 1996, da hatten wir eine Gesundheitsstrukturreform, hat sich die Situation geändert. Nicht jede ambulante Kur wird mehr bezahlt. Heute muss man selbst aus eigener Tasche für seinen Gesundheitsurlaub bezahlen. 파격적인 복지 축소였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 내용이 줄면서 요양을 위한 지원금이 전면 삭감된 것이다. 이용료를 전액 부담하게 되자 수준 높은 연주회 등 다양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찾는 노인의 수는 140만으로 줄었다. Auch die deutsche Bevölkerung wird immer älter. Und das kostet sehr viel Geld, weil lange Rente bezahlt werden muss und wir brauchen Einnahmen. Und so will man die Rente an sich nur bis zu 42% des Bruttoeinkommens im Monat kürzen. 통일 이후 독일은 재정 위기를 맞고 있었다. 총리로 취임한 슈레더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 연금과 노동복지 지출을 줄이는 강도 높은 개혁안이었다. Eigenverantwortung fordern und mehr Eigenleistung von jedem Einzelnen abfordern müssen. 파격적인 개혁안은 슈레더가 이끄는 당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낳았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3인당의 대변인은 격렬했던 갈등을 봉합하는 합의의 기술로 미디어 토론을 꼽았다. In den Wahlkreisen, also in der ganzen Bundesrepublik, Veranstaltungen gehabt, wo Öffentlichkeit eingeladen wurde, wo wir mit den Menschen diskutiert haben, wo wir immer wieder neue Erkenntnisse bekommen haben und mit diesen neuen Erkenntnissen im Bundestag immer weiter diskutiert haben. 토론은 주는 물론 작은 마을에서도 이루어졌다. 정책안에 따라서는 11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도 벌어졌다. 토론 생중계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이 내용은 정책 결정에 최대한 반영됐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Ein diskussionsfreudiges Volk. Wir versuchen Konsens zu finden. Wir haben ja auch in unserer Geschichte Zeiten erlebt, wo es keinen Konsens gab, sondern wo ein Diktator gesagt hat, wie es gemacht wird. 토론과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독일을 다시 유럽의 맹주로 우뚝 서게 한 합의의 기술이다. 독일은 통일 직후에 실업률과 국가 부채가 치솟으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였습니다. 유럽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독일은 이제는 더 이상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죠. 살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시행돼도 큰 갈등과 저항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독일의 니밀러 고등학교입니다. 마주 앉아 있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Möchte irgendjemand von euch anfangen zu erzählen, was passiert ist? Immer weiter wieder und ja, dann bin ich halt weggegangen und dann ist der Kevin mir hinterhergerannt und hat mich dann halt getreten und dann hat er mich irgendwie auf den Boden geschmissen. Dann ist er weggerannt. Ich bin hinterher, weil mir irgendjemand gesagt hat, dass er meine Mutter beleidigt hätte und mich beleidigt hätte. Deshalb bin ich hinterher und habe ihn halt aus Wut entschuldigt habe, dass es damit.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정해 주려는 루지라는 아이가 바로 학생 갈등 조정관입니다. 이 아이들은 미리 교육받은 합의의 기술을 토대로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데요. 이런 교육으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배웁니다.
독일은 성공적으로 복지 개혁을 해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도 반대가 거셌습니다. 실업수당과 연금을 줄인다는 개혁안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2003년 하르츠 안이라 불린 노동개혁이 발표됐다. 핵심 내용은 실업급여와 기간의 대폭 축소였다. 재취업을 도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독일의 노동개혁은 어떤 성과를 낳았을까? 직업교육센터 분데스아겐투어를 찾았다. 이곳은 전문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곳으로 뉘른베르크에서만 이런 시설이 70여 개가 있다. 이곳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이 더 나은 직장으로 취직한다. Also diese Kurse dauern zwischen 16 Monaten und 24 Monaten, enden immer mit einem IHK-Abschluss, das ist diese deutsche Zertifizierungsstelle, und mit diesem Abschluss bekommt man grundsätzlich einen Job. 하르츠 개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 하르츠 위원회에 참가했던 전문가를 만났다. 하르츠 위원회는 회사, 노조, 정부,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하르츠 위원회는 개혁안을 만들면서 합의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In der Harzkommission gab es auch viele Punkte, in denen man sich nicht einigen konnte, aber die hat man dann ausgeklammert. Aber insgesamt gab es in der Harzkommission ein großes Bestreben, einen einstimmigen Bericht vorzulegen. 노동자들의 반대는 거셌다.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합의된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법안을 제정했다. Die Gesetze waren schon sehr kontrovers und die Gesetze hießen eben, das war sozusagen ein Spitzname, ein kurzer Name Hartz I, 2, 3, 4, weil man nicht alles auf einmal machen konnte, nicht sozusagen Hartz I und 2. 이런 노력을 통해 통과된 노동정책은 슈레더에겐 정치적 악재로 작용했다. 슈레더가 이끌던 3인당은 노동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하르츠 개혁으로 표심을 잃은 슈레더는 결국 2005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다음 총리로 당선된 메르켈은 슈레더와 정적이었던 기민당의 수장이었다. 하지만 메르켈은 슈레더의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슈레더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메르켈 총리는 슈레더에게 정치인으로서 경의를 표했다. Dass Deutschland heute so gut dasteht, das hat ohne jeden Zweifel seinen Ausgangspunkt in den Reformen der Agenda 2010. Wir waren und sind in manchen Punkten, gerade in der Außenpolitik, fundamental anderer Meinung. Aber das ändert nichts an meiner Hochachtung für die Leistung des Reformers Gerhard Schröder. 오랜 토론을 거쳐 합의된 국가정책을 정당을 초월해 그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 독일에서 주목할 중요한 합의의 기술이다. In aller Regel werden Gesetze nicht verändert, nur weil sie eine andere Regierung geschaffen hat. Das würde auch das Vertrauen der Bevölkerung zerstören. Man muss sich ja auf Gesetze verlassen können. Die Menschen wollen auch Rechtssicherheit haben. Und deswegen ist es durchaus üblich, dass Gesetze der Vorgängerregierung beibehalten werden. 당시 슈레더가 이끌던 3인당의 지지층은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인 메르켈이 이끌던 기민당은 중산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슈레더와 메르켈은 독일 정계의 두 축으로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만은 연속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업률 추이가 놀라운데요.
실업률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해서 2015년에는 EU 평균보다 훨씬 낮은 4.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어젠다 2010은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맹주로 떠오르게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합의 기술을 보면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담당하는 정책의 연속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독일인은 토론을 좋아하는 민족이다라는 그 말에서 독일인의 높은 시민의식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라이벌이었던 전 총리의 정책을 승계했다는 점은 정말 멋있는 지도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임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정책을 그처럼 연속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단임제 대통령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임기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공약을 하고 그 문제에 매진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단임제 정부화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건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미래 권력으로부터의 거리두기가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다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지우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멀리 그 경상북도 구미에서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고 온 김범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탈리아를 생각해 볼 때 우리하고 기질이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혈질이고 쉽게 흥분하고 그런데 이탈리아하고 저희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언론을 어떤 특정 독재자에 의해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일제 36년 군사 정권 시절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66년 동안을 우리는 억눌려 왔었어요. 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요. 소수의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방향을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을 표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사대강을 가지고 비유를 들자면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된 문제인데 국민들의 합의를 우리가 도출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에 합의적인 도출이 없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많은 언론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보면은 반반이 5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어떤 정치 엘리트들, 특히 관료들은 국민들 합의가 있지 않으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리도 한때는 중앙 집권적이고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권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풀어나갔죠.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공권력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화가 됐고 또 분권화가 돼서 이제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효율성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밟지 않거나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풀리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갈등 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절차에 대한 관심, 소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서, 사람들이 느낌, 존중감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쉽게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화로 가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갈등을 합의의 기술을 통해서 관리하고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8년간 갈등을 빚어온 변전소 건설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그 의미 있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직전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안산의 작은 마을. 이곳 주민들은 변전소 건립을 두고 한국전력과 무려 8년간 갈등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어르신이 욕을 먹어. 마을 중심부하고는 약 한 700m, 800m 이격이 돼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안산 IC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좀 그 차단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법원을 통해 건설 허가를 받았지만 한전은 강제 집행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양산 2통에 예비군 훈련장 옆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서도 양산 2통에서도 반대를 해가지고 일로 왔습니다. 일로 왔으니까 우리는 두저 달도 없이 왔던 대로 가라 이거죠. 왔던 대로. 우리 뭐 보상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 작은 마을에서 전국 갈등으로 번진 밀양 송저탑 사태. 이는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2013년 한전은 갈등 관리 부서를 만들었다. 당시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낸 갈등 관리팀과 조정 전문가를 만났다. 조정 전문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핵심 역할이었다.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관리팀은 먼저 적극적인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쌓인 앙금도 풀어냈다. 토론회에서 조정관은 합의의 원칙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 저희가 이제 조정을 들어가면서 가졌던 원칙은 저희가 양쪽 어느 곳에도 편파적이 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고요. 수많은 토론을 통해 변전소의 필요성에 동의한 주민들은 조건을 걸고 건설에 찬성했다. 한전이 변전소 위치를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변전소는 주민들의 바람에 따라 마을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건설될 예정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소된 것이다. 조정위원회에서 동네 와서 동네 분들하고 위원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뭐가 어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정위원회에서 이쪽 한전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적으로도 회의를 해서 이제 이쪽에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동네에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소통이 된 것 같아요. 한전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당사자들이나 시민단체 등 민원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훨씬 좋다.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제도를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죠. 아마 저희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이 체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북안산 변전소 사례는 합의의 기술을 통해 그 어떤 사회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를 포함해 50여 개의 관공서가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다양한 합의의 기술들이 잘 반영돼 대립보다는 합의하는 문화로, 불신보다는 신뢰가 쌓이는 사회로 발전하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갈등은 더욱 많아질 겁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격렬해지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갈등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열과 폭력이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 발전과 통합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갈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분열된 사회를 합의의 기술로 잘 봉합해야 우리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 다른 곳만 보고 대립할 것인가? 함께 같은 곳을 보고 이야기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